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다문화 인문학 강좌 연구 책임을 맡은 배성복입니다. 저희 경동교회 선언이웃 클리닉을 방문하시고 저희 인문학 강좌를 들어오신 외국인 근로자분들, 다문화 가정 여러분, 그리고 경동교회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길거리라고 하는 길거리는 이제 사람이 다니는 인도이기도 하고 차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기하학에서는 그것을 선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동양에서는 이런 길을 빌어서 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길도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길을 잘 끌고 놓으면은 만사 형통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문학의 역사를 보면은 서양의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시장이고 전쟁터고 그리고 마을이고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소위 말해서 길거리 인문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공자도 주유천하하고 자기 도를 전파한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도 길거리 인문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제 철학 카페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길거리 인문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길거리 인문학이 이제 유행하게 된 것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그리고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 이제 길거리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처음으로 화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거리 대신에 경동계 이 자리 그러니까 장공 채플실에서 길거리 인문학 강좌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경동계와 경동계 선한이웃 클리닉 그리고 경동계 박종화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서울경제학교 인문대학 철학과의 박창훈 교수님께서 이주민의 길거리 인문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문화 인문학 강좌를 이어가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주민의 길거리 인문학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하는 말로 노마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마드라는 것은 이제 유목민을 뜻합니다. 한 곳에 가만히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을 이제 사는 사람들을 노마드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목민이죠. 아마 제일 대표적인 유목민족이 몽골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저곳을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들어가는 말에 이어서 어느 날이 바로 사람들이 집을 지니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노마드 시대에 해당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공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가방 하나 들고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휴대폰 가지고 업무 보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 노마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노마드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제 나가는 말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마드라는 말은 유목하는 인간이죠.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는 거죠. 한 곳에 뿌리 내리지 않고 이동하는 사람 혹은 습성을 이루는 말인데 독일의 미래학자 분둘라 앵리슈는 저서작 노마드 사회에서 현대인을 유목민이라고 그렇게 노마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목민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며 짐이 되는 것을 기꺼이 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느라고 있다가 왔는데 한국으로 들어올 때 아주 단촐하게 들어오게 되죠. 다 끌고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곳에 가서 아주 오래 정착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동하는 사람에게는 살림살이나 이런 건 귀찮은 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아파트 같은 데도 이제 외국은 보면
가구가 다 갖춰져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그 월세를 놓고 뭐 이제 그런 데도 많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노마드, 그 프랑스의 지식인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은 21세기 사전이라는 책에서 30년 후에는 적어도 인류의 10분의 1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유목민이 될 거다, 노마드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뿌리의 개념은 점점 희박해지고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시민이나 소비자, 배우자 혹은 노동자가 되듯이 앞으로 유목민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유목민 같이 살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02년도에 발간된 세계 이민 보고서에는 2000년을 기준으로 세계에도 약 1억 5천만 명의 이민자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인구죠. 우리나라에서 2001년 12월에 발표된 그런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1년 12월에 발표된 통계입니다. 한국인의 약 절반 정도, 44.4%가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은 한 13년 또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가 아마 뭐 50% 훨씬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30년 전에 캐나다 미디어 학자인 그 마셜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의 인간은 벌써 30년이 훨씬 넘는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의 인간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면서 전자제품을 이용하는 유목민이 될 거다. 그래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지만 어디에도 집은 없을 거다. 그렇게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30년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뭐 정말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 가서 몇 년 있다가 또 저 나라, 특히 젊은 사람 중에 미국식으로 분류하면 Y세대라는 그 세대들은 정말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노마드, 그러니까 유목민의 유형은 수렵 체질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이제 뭐 식물을 찾거나 사냥감을 찾아서 다니는 이런 수렵 체질형이 있죠. 그 다음에 목축형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 너무 오래 머물면 거기 있는 이제 목초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소와 양 같은 짐승떼를 기르면서 이주해서 다니는 그런 이제 목축형이 있고요. 소요형, 이게 이제 아마 어느 날에 해당하는 건데 산업화된 국가에서 흔한 유형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우리나라의 그 소설가 중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이제 최인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광장이라는 소설은 이 분단 문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념비적인 그런 이제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간은 광장에 나서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 표범의 가죽으로 만든 징이 울리는 원신의 광장으로부터 한 회사에 살면서 끝내 동료인 줄 모르고 생활하는 현대적 산업 구조의 미궁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공간을 달리하는 수많은 광장이 있다. 광장의 대척점에 있는 반대말이 그 밀실이죠. 사람이 이렇게 갇혀서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살 수도 없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광장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은 광장에 나서지 않고 살지 못한다. 어느 날은 한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세계 무대에 나가야 어쨌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그 인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노마드 시대, 유목민 시대에 여러 형태의 유목민이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라는 것은 21세기형 인간이라고 불리면서 이 디지털 장비를 몸에 갖추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항 같은 데 가보면 휴대폰에 무슨 그 컴퓨터에 뭐 온갖 전자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공항에서 이렇게 업무도 보고 그런 사람들, 이 공항에서 또 자기 사업하는 출장 가는 공항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또 잠깐 머물면서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자기기를 아주 잘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이죠. 디지털 노마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강의 노마드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대학생이 전공 과목을 공부하기도 바쁜데 어쨌든 과목 외에 토익이나 취업 강좌 등을 찾아다니는 그런 거를 공부하려고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강의 노마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노마드도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값싼 커피를 검색해서 발품을 팔아서 이 커피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요새 그래서 한국에 커피 파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커피가 맛있다, 저기 커피가 맛있다, 뭐 커피 찾아다니는 사람들, 떠도는 사람들이죠. 커피 노마드. 그 다음에 노블레스 노마드라는 사람. 노블레스 노마드라는 사람은 이 여행이나 레저, 이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공연 같은 거 관람하기 좋아하는 그런 그 경험을 중시하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노블레스 노마드라고 합니다. 약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뭐 유람선 타고 어디 뭐 몇 박 며칠로 갔다 오고 또 어디 골프도 갔다 오고 어디 뭐 좋은 공연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노마드도 여러 형태의 노마드가 있습니다. 짐 매튜맨이라는 사람이 The Rise of the Global Nomad라는 책에서 이 글로벌 노마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글로벌 노마드. 글로벌이라는 건 지구의 전체, 이 세계라는 말이죠. 이 매튜맨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노마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글로벌 노마드는 누굴 말하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으로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는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모빌리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군데 저군데 떠돌아다니면서 항상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인이고 한 지역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해외 파견 근무자하고는 글로벌 노마드는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 회사에서 저쪽에 파견해서 거기서 몇 년간을 한 곳에 머무르면서 일하는 사람은 글로벌 노마드라고 우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노마드는 장기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이곳저곳 출장을 계속 분주하게 다니면서 거기서 일을 하고 그 한 곳에 정을 붙이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고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변화에 익숙합니다.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을 중시하고 아주 진취적인 사람들이죠. 사실 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화하는 게 변화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중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사는 거, 그거 뭐 얼굴도 비슷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말도 어느 정도 된다면 뭐 언어가 이제 제일 문제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자기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말도 비슷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나 낯설음이라는 건 있죠. 그 낯선 거를 견디지 못하면 사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거나 뭐 한국 사람이 또 중국에 가서 사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갈구하고 변화를 즐기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 책 제목이 그렇듯이 익숙한 거와 자꾸 결별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기가 어떤 그 변화에 익숙하고
이제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그런 진취성을 가지려면 익숙한 거하고 자꾸 결별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제 어떤 변화 경영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기가 익숙한 거. 그래서 대개 제가 이제 그 학생들 보면 게임에 빠져 있거나 뭐 한 가지 그 탐닉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이제 충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고 익숙한 거를 이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늘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익숙한 거하고 결별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일주일간 게임을 안 해본다든가 그런 훈련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걸 게임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자기의 자존감도 생기고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떤 사람은 영화 보는데 아주 자기 시간을 많이 쓰는 학생도 있어요. 그것도 영화도 자기도 한 뭐 몇 달 동안 한번 안 봐보기도 하고 그 익숙한 거하고 자꾸 그 결별하는 훈련을 자기 그 성숙을 위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글로벌 노마드들은 변화에 익숙하고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가 저 인도네시아에 내가 가게 된다.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걱정보다 이런 글로벌 노마드들은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잘 적응하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리라.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죠. 글로벌 노마드들이. 그래서 글로벌 노마드에서 그 워크스팬이라는 그 잡지에서는 2010년 3월 3일 날 그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 잡지에서 세계 유동 인력이 2010년 안에 10억 명을 돌파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10억 명을 돌파하고 2013년 올해까지 12억 명에 이를 거라고 그랬어요. 세계 인구가 뭐 60억 좀 넘는다고 치면 절반, 5분의 1 이상이지 떠돌아다니는 거죠. 세계. 공항에 나가보면 뭐 사람들이 세고 세지 않았습니까? 또 항구에 가봐도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세계 돌아다니는 인구가 적지가 않은 거죠. 세계 노동시장은 다문화에 쉽게 적응하고 도전의식과 열정 그리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을 요구하고 있죠. 각 기업에서 사람을 쓸 때 여러 문화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도전의식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지닌 사람을 각 기업에서 요구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기술이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사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이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하고 연결할 외국 사람이든 가족이든 다 연결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이 국경을 넘게 해주고 이 글로벌 노마드가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줬습니다. 1969년에 아폴로 11호라는 미국의 우주선이 달 착륙을 했습니다. 그때 TV로 중계를 했는데 세계에서 6억 명이 봤습니다. 6억 명이. 근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몇 명이 시청했냐면 47억 명 정도가 시청했다고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공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은 뭐 누구나 월드컵이 열리면 TV를 보고 누구나 이 올림픽을 아프리카에서도 보고 저 동남아시아에도 보고 한국에서도 보고 몽골에서도 보고 지금 다 기술이 이렇게 국경을 다 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2008년 첫 새해를 맞이해서 문자가 오간 수를 이걸 집계해 보니까 약 430억 건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지구에 사는 사람 한 사람 평균으로 되면 뭐 7통 정도 문자가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바일 소위 셀폰
이동 전화하고 그 다음에 그런 TV 이런 인터넷 이런 전자기기들이 그 국경을 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굉장히 가깝게 만들어 줬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의 글로벌 노마드라는 이런 집단, 이런 사람들은 세계를 떠돌면서 자기 집처럼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 세대 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학생들을 보면 뭐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갈 때도 있고 또 아마 학생들도 저를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대 간의 격차를 인정해야 되고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통 세대는 이거는 이 관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베이비붐 세대,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이 53년에 끝났기 때문에 그 한 2년 있다가 55년 그때부터를 베이비붐 세대라 출생부터 베이비붐 그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사람 기준인데 그 제가 참고한 책을 쓴 사람 기준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전통 세대는 45년 이전에 2차 대전 그 이전에 종전 이전에 태어난 세대로서 대개 미개 구조에 순응하는 스타일이죠. 베이비붐 세대는 여기 저 오타가 있었을 미안합니다. 1945년부터 6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경쟁적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경쟁적이에요. 성과지향적이고 우리나라도 1955년, 56년 입시 경쟁률이 높다 그러죠. 사람이 많으니까 경쟁. 그다음 X세대라고 있습니다. 60년에서 83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로 이 커뮤니티 중심적인 그런 세대를 말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Y세대는 1983년 이후부터 2000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로 이 자신감에 아주 차있고 가족 중심적인 그런 세대를 말합니다. 이 Y세대가 이 글로벌 노마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Z세대는 어떤 세대가 될는지 궁금하죠. 아주 묘한 사람들이 이제 부모 모시기도 아마 뭐 부모 모시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그런 세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보통 X세대, Y세대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Y세대는 에코 부모 혹은 디지털 제너레이션 또는 밀레니엄 세대 이런 세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환경을 중시하고 이런 그 모바일 기계를 중시하고 이제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21세기를 주도하는 그런 세대라는 거죠. 이 Y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른 가치와 행동 양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잘 대화가 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제가 저희 학교를 좀 얘기해서 그런데 저희 학교 학생들만 아니라 대개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마음 놓고 잡니다. 왜 그러냐?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그걸 허용을 해서 대학까지 그 습관이 이어졌는데 옛날에는 대학에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자는 그런 세대입니다. 지금 아주 다르죠. 왜 자냐 그러면 피곤해서 자는데 뭐 별로 미안한 기색도 없고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뭐 꾸짖을 수도 없는 이제 그런 꾸짖으면 오히려 고등학교 때도 그냥 가만히 뒀는데 왜 대학에 와서 자유를 이렇게 속박하느냐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다 이유도 있어요. 뭐 밤에 게임을 밤늦게까지 하고
그 다음날 뭐 학교 오니 졸릴 수밖에 없죠. 그런 세대들. 자신감에 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관심 있는 분야는 굉장히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새 선생님들이 강의하기 어렵다는 게 강의 시간에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이걸로 다 체크를 해요. 인터넷으로. 그거 이상합니다. 요새 선생들이 망신당하기 딱 좋은 시대죠. 인터넷으로 체크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여긴 그렇게 안 나왔는데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세대고 창의적이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세대죠. 미국에서 Y세대는 대개 좀 다문화적인 가정 그 배경을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환경과 사회적 맥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노마드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그거에 기여한 세대가 바로 Y세대입니다. Y세대. 지금 현재 뭐 젊은 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한 20대에서 30대 초반 뭐 그런 세대를 Y세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노마드의 특징은 그 송관승이라는 분이 쓴 대본이 디지털 시대 엘리트 노마드라는 책에서 보니까 4가지로 이야기해 놓은 것 같아요. 쉼 없는 이동성, 계속 움직이면서 사는 거죠, 이분들.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다가 인도로 갔다가 베이징으로 갔다가 동경에서 있다가 뭐 저 카타르로 갔다가 뭐 쉼 없는 이동성. 그 다음에 무형의 것을 유형의 것으로 바꾸는 능력. 그러니까 토지, 노동, 자원 등 유형의 것보다는 지식, 정보, 기술 등과 같은 무형의 것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정보, 이런 걸 훨씬 중요해요. 남다른 호기심이 있어요. 그 젊은 사람 중에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여학생인데 그렇게 겁날 것 같은데도 유럽 여행, 배낭 여행을 다니고 그래서 보니까 이 다른 학생들은 겁나서 못 가는 학생도 있는데 이 학생은 왜 가나 그랬더니 호기심이 많아요. 우선 호기심이 아주 많은 게 이런 노마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렉서빌리티, 이 탄력성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여기 와서 미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취직이 돼서 가서 일하는데 미국의 사람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일 안 하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당신 그렇게 나한테 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하면은 충돌이 생기겠죠. 이 사람들은 노마드는 그런 식의 스타일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탄력성이 있어요. 플렉서빌리티가 있어요. 이거는 이쪽 문화는 이런가 보다 하고 그런 문화라는 걸 잘 습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쪽 분위기는 이렇구나. 그런 걸 알아서 잘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책에서 비즈니스 유목민의 10계명 해서 인생은 모바일이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사오정을 피하라. 사오정이라는 건 45살의 정년이 되면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45살의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태를 맞지 않고 내 스스로 나의 그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겠죠. 내가 허브다. 사막 정신을 체득하라. 인생은 고체가 아니라 유체다. 유체라는 건 고체라는 건 딱딱한 거고 유체라는 건 이렇게 물과 같은 거죠. 온 오프를 잘 알아. 켤 때와 끌 때 이게 이건 항상 나설 때와 물러설 때 이런 걸 잘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좌표를 확인하라. 다르게 살고 다르게 생각하라. 스파이가 되라. 스파이가 되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뭔가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 가서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라는 거예요. 정보가 어느 날은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가 힘이 되는 게 아닙니까? 술과 밥 태량 대신 정보를 구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노마드, 이 유목민들의 문화 중에 아주 특징적인 것은
이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강점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로 이걸 전체로 볼 수 있는, 왜 이거나 저거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느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게 하는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사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큰 사업에 성공한 큰 외국이나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 사장들 보면,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이거냐 저거냐 선택하는 기점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그 두 개의 장점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어떤 통합적인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노마드는, 유목민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동하고 또 정착하고 또 이동하고 정착하고 그런 걸 반복하면서 긴장도 하고 긴장을 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강한 사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을 좀 강하게 만들려면 이 노마드 정신을 좀 갖게 만들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계시면 이 노마드 정신을, 이 유목민 정신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막 얘기가 나왔죠. 그 거친 사막에서도 그 사막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정신력, 의지, 그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유목민은 인간과 생명을 수단화하지 않고 환경을 중시하고 존재자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떠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곳도 결국은 살리는 일이 될 테니까요. 이거 제가 자식을 아주 제가 그 강인하게 키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도 제가 이걸 꼭 얘기해 줍니다. 징기스칸 하면 세계를 점령했던 사람이라는 걸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나? 이 10가지 이게 나오는데,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거 젊은 사람들 특히, 그리고 젊지는 않았어도 이 노마드의 삶을 사는, 유목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꽤 생각해 볼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요새 젊은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난 지금 뭐 희망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많은데,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전쟁이 직업이고 일이라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한 겁니까? 그 다음에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해서 200명도 되지 않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세계를 지금 제패한 사람이 된 겁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제일 소통한다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말을 잘 하려면 말을 우선 잘 들어야 됩니다. 말을 잘 듣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말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학 교양의 사실 핵심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히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글을 잘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남의 말을 그냥 대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그걸 집중해서 신경을 써서 들어주는 게 예의이기도 하고, 그게 자기가 그 사람에게 알맞는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요새 쉽게 자살하고 이러는데 그거 이렇게 험한 가운데서도 다 그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고 한데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대개 보면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존감이 없는 게,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게 남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요. 남은 돈이 1,000만 원 있는데 나는 10원도 없다. 그걸로 비참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럴 일이 아니죠.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적하고 자기가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입니다. 사실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좀 거칠게 표현했습니다만, 자기가 자기에게 거추장스러운 걸 정리하고 단순하게 만들면 굉장히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됐다. 이게 지금 흔히 떠도는 징기스칸의 명언입니다. 이게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신은 상당히 가문, 환경, 그 주변의 여건,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고통이라든가 어려움이라는 건 이 사람을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지 좌절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를 강하게 하는 거고 나를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노마드 삶에서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켈케고라는 실존 철학자를 꽤 좋아하는 편인데, 이 사람은 그 단독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단독자는 아무도 자기와 그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절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서는 겁니다. 자기가 서는 자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친구도 세상 사람도 가족도 다 이해 못하지만 자기만이 가진, 자기만의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남이 어떻게 말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보고 가족이 어떻게 보고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그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고 보다 궁극적인 거란 말이죠. 환경이 어떻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요구하고 또 친지가 어떻게 나에게 요구하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선 단독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아무도 이 세상 사람도 개입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 와서 사시면서 한국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야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일이,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사람은 그런 점에서 특히 예민하다든가 그런 걸 잘 살펴서 문화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어를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 소통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성취도 중요하지만 세계 시민으로서 내가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것이 내가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왔다 이런 생각보다 나는 글로벌 노마드,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내가 일을 함으로써 이 나라에 기여를 하고 나는 거기에 받은 보수로 내 가족을 또 부양을 하고 내 나라에도 기여하고 전체 세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좀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인권, 환경 보전,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그 존중이 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일을 해도 아주 나쁜, 좋지 않은 기업 이런 데 와서 좋지 않은 기업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사회 해악이 되는데 세계 시민으로서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되겠죠. 적어도 우리가 글로벌 노마드로 산다는 것은 환경, 자유와 인권 이런 기본적인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 그 밑에 있어야 된다.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 사실상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유목민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돌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깐 스쳐가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에 믿음의 그 가문을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대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홀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분들에 대한 사랑은 아주 남다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할 때 한국 사람들은 자신도 노마드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인을 대할 때 태도고, 요 전에 얘기했던 것은 외국인으로서 어떻게 한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생각해야 될 그 점에 대해서 언급한 거고, 특히 마지막 부분은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 배타적이어서 외국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 우리가 아주 따뜻하고 정이 많은 민족인데 그 중에 아주 그렇지 않은 분도 뭐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외국인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다. 그걸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고아와 과부 그리고 외국인 나그네에 대한 것은 성경에 아주 줄기차게 하나님의 그분들에 대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명령이, 이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점에서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